이번 시간 강의는 이제 조선이 어떻게 이제 망국을 하느냐 하는 그 과정인데요.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혈압 올리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망했구나. 근데 우리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좀 반성을 해가면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이 망한 것은 저 을사오적 그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그래. 그러니까 저 을사오적들 저놈들을 아주 패가망신을 하고 재산도 뺏고 씨를 말려야 돼. 그래가지고 요즘에 을사오적들 재산 환수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재산도 환수하고 그럽니다. 과연 을사오적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게 맞는지 한 번도 따져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을사오적이 팔아먹어서 망할 나라 같으면 벌써 누군가가 팔아먹었겠죠. 그거 왜 을사오적이 팔아먹게 놔둬요? 과연 그러면 그게 맞느냐? 이런 걸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보기로 했어요. 을사오적의 상징이 이완용이죠. 이완용이 뭐한 사람이냐? 원래 이완용은 저 경기도 광주 사람인데요. 그 명문가 집안으로 이제 양자를 갔어요. 양자를 갔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좀 굉장히 좀 똑똑했으니까 양자로 데려갔겠죠. 그리고 25살 때 과거에 급제를 했어요. 과거 급제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를 갔느냐? 영어를 공부하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유경공원이라고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나중에 이제 우리 선교사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나오는 헐버트라든지 벙커, 길모어 이 세 사람의 선교사를 미국으로부터 초빙을 해서 우리도 이제 영어를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 집안 사람이나 이 청년 관리들, 엘리트 청년들이죠. 이 과거 급제한 청년들을 유경공원으로 넣어서 여기서 영어 공부를 해요. 이완용이가 요 무렵에 이제 영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뛰어난 사람이죠. 이승만도 배제학당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입신 출세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인데 1894년에 과거제도가 없어져요. 그래서 시리에 빠져 있다가 배제학당에 가서 영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뜹니다. 그 당시 영어라는 것은 서양 문명에 어떤 접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영어를 배웠다는 것은 근대 문명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면허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선교사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영어를 잘하니까 초대 이 주미 외교팀에 발탁이 됩니다. 요게 그 당시 이 사진이 우리 박정량을 중심으로 해서 1887년에 초대 주미 외교관인데 요때 요 동그라미 친 요게 이완용 사진입니다. 미국에 가서 이 사람이 공부한 것은 국제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절에 도대체 국제법이 뭔지, 이 세계는 무슨 원리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조약을 맺을 때 이 조약이라는 건 뭔지 의미를 깊이 알 수 있었던 정말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완용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양반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 국제법이라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참 국제법이라는 건 좀 한심한 거예요. 약육강식, 힘센 사람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 국제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 게요. 무주지 선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이 배를 타고 어느 지역을 막 지나가다 보니까 이상한 섬도 있고 육지도 있어요. 이게 누구 소유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서 누구에서인지 있는 표식이 돼 있는지, 표식이 없으면 그 인공 표식을 해서 여기는 우리 땅이야 라고 그 표식을 인공적으로 하고 거기다 국기를 꽂고 그것을 공표를 하는 사람들의 소유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무주지 선점이라는 것입니다. 독도를 막 국제법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매우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조선 정부가 독도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 독도가 있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로는 그게 우리 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뭐 조선령이라든지 뭐 새겨놓고 선언을 했어야 되는데 선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 일본이 러시아하고 이제 러일 전쟁을 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등대나 뭐 자기네들이 이게 거기서 관측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내려가지고 거기다가 인공 그 구조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신선을 가설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네 시네마현에다가 독도 우리 땅 이렇게 고지를 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보면 복잡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법 전문가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가 국제법적으로 가면은 매우 이거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가장 결정적으로 분리할 때가 언제였느냐? 1945년에 일본이 항복을 한 다음에 미국이 점령 통치를 했죠. 그래서 GHQ라고 이 연합군 사령부 여기서 이제 점령 통치를 하는 기간 일본의 이 국가가 없습니다. 일본의 점령 통치만 있어요. 1952년 1월 달에 이승만이 느닷없이 평화선을 만들어가지고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언한 거예요. 여기 우리 땅. 그리고 수비대를 보내죠. 독도를 수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께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기가 막히죠. 야, 이거 뭐 정부가 없으니 뭐라고 시비를 걸어요? 그때를 딱 이용해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비밀 협약을 맺습니다. 야, 이거 계속 문제 삼으면은 문제가 되는데 니네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 휴전하자. 그래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말자. 그리고 장기 안정적으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놔두고 지나가자. 그래서 잘 왔어요. 잘 왔는데 김영삼 정부 때 거기다가 막 선착장을 만들고 노무현 대통령 때 또 뭐 독도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명박 정부는 또 왜 가죽 잠바를 입고 왜 독도는 왜 가? 이거 복잡해진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냥 우리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계속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게 국제 분쟁 지역이 돼서 국제 재판소로 가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런 거를 이완용이가 미국 가서 국제법을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왜 이렇게 부강해졌나를 보니까 국민을 교육을 시킨 거예요. 소위 말하는 국민교육이라는 걸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완용이가 나중에 귀국을 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학부 대신이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육부 장관. 그래서 오늘날 소학교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의무교육 제도를 만든 게 누구냐? 이완용이에요. 그 다음에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려면 외국어를 해야 되는데 외국어를 하려면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길러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외국어 학교를 만드는 게 누구냐? 이완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완용이라는 사람을
비난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뭐 했는지 정도는 알고 비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좀 막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이완용이 독립협회 회장을 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독립문을 만든 사람이 이완용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는 거는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식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가르치나요, 이런 사실을? 독립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이완용이가 다른 나라들이 와가지고 막 이권을 뜯어가는데 그 이권에 끝까지 저항을 하고 이 조선의 이 나라를,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이완용밖에 없다라고 독립신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자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왜 우리는 이런 거는 안 가르치는지. 이건 일종의 사기입니다. 욕을 하더라도, 우리가 비난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뭘 했는지나 좀 알고 비난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각종 교육제도를 혁신한 게 이완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종로 상가에 가면 교동소학교라고 있어요. 이 소학교 설치라인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의무교육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소학교 교칙대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해오던 뭐 서예, 한문 이런 거 다 말고 독서, 작문, 습자, 역사, 지리, 산수, 물리, 화학, 체조 등 서구 문물 교육을 시작한 게 누구냐? 이완용이다 이거죠. 지금 여기 독립문인데요. 여기가 무학재입니다. 여기에 무슨 건물이 서 있었느냐? 바로 이완용이가 요 자리를 택한 이유는 여기에 모화관이라는 것이 서 있었습니다. 모화관이 뭐냐? 중국의 칙사가 와서 도착을 하면 조선의 왕이 궁궐에서 여기까지 나와요. 나와가지고 칙사에게 500구고두례를 합니다. 5번 머리를 찢듯이 절을 하고, 이렇게 절을 하는, 인조가 삼전도에 나가서 300구고두례에 항복을 했다고 그래서 치욕스럽다 얘기하죠? 청나라 칙사한테는 500구고두례를 했는데, 그러면 그건 뭐죠? 야, 이건 아니다. 우리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자. 그래서 모화관 없애고 독립문 만든 게 누구냐? 이완용입니다. 이완용. 또 이완용이가 학부 대신으로서 외국어 학교 관제를 반포해서 1895년에 일어학교, 불어학교를 세우고 1896년에 러시아어 학교를 세우고 1897년에 중국어 학교, 1898년에 독일어 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완용과 정동파 인사들이 독립협회를 결성을 해요. 그리고 1898년 2월에 독립협회 회장에 추천돼가지고 독립협회 회장을 해요. 독립신문도 누가 만들었냐? 이완용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이런 일을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 역사교육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에요. 악당도 100% 악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래도 한 인간이 한 51%가 선하고 49%가 좀 못되고 그러면은 그 인간 그래도 좀 할 만큼 했네. 50대 50이면 그저 그런 인간이고 100% 악하고 100% 선하고 이런 인간은 없어요. 이완용도 나라를 팔아먹었는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어쨌든지 간에 이 시기에 조선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가 어떤 원리에서 움직이는 것을 알았던
그야말로 뛰어난 성각자 중에 몇 사람이었다. 이런 사실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이완용이는 뭐 나라 팔아먹은 뭐 나쁜 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독립신문 1897년 11월 11일자에 이완용에 대해서 독립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수개월 전 이완용 씨가 외부 대신으로 있을 때, 외부 대신은 외무부 장관입니다. 이분이 외무부 장관도 했어요. 외국 사신이 정부의 무슨 권리를 자기 나라 사람에게 달라 하여 그때 내각에 있는 대신 중에도 그 권리를 외국 사람에게 주자는 의론이 있었다. 이완용 씨가 대단한 대한인민을 위해 주지 못하겠다고 정정당당히 말한 고로 그 외국 공사가 이완용 씨를 좋아하지 않아 매우 불편한 일이 많았다. 이완용 씨는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양으로 그 외국 공사의 책망과 외무부 안에 있는 대신들의 성냄을 받아가면서 자기 할 일은 그 일을 방어하는 것이라 하다가 필경 자기 경영대로 안 되었으나, 이게 러시아가 그 당시에 조선에 와서 조선의 이권을 무지막지하게 뜯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고종이 아관파천을 해가지고 러시아판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압록강, 두만강에 뭐 산림 체벌권, 뭐 무슨 권, 뭐 어디에 무슨 뭐 금광, 뭐 이런 것 이권을 막 통째로 뜯어갈 때입니다. 그거를 열심히 막은 사람이 이완용이다. 그러다가 러시아가 야, 저 이완용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고종한테 압력 넣어가지고 학부 대신, 외무부 대신에서 해임돼가지고 쫓겨난 것이 이완용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러시아 운동을 하다가 정계에서 축출당한 사람이 이완용입니다. 지금 우리 러시아 때문에 지금 아주 골치 아픈 일들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러시아하고 손을 잡으면 안 된다. 처음에는 이완용이도 러시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줄 알고 친러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거 보니까 완전히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반러시아 활동을 하다가 정계에서 축출당하는데 러시아 공사 베베르라는 사람이 고종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1897년에 외부 대신이 학부 대신으로 밀려났다가 그리고 나서 9월 1일자로 평양 관찰사로 좌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관하다가 도지사로 이제 쫓겨난 거예요. 지방 도지사로. 그리고 있다가 1898년 3월에 전라북도 관찰사로 또 쫓겨나요. 그러면서 이제 정계에서 사라집니다.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이 무렵에 우리 고종은 무슨 일을 했느냐. 이분이 1862년도에 자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1902년이 되니까 62년, 72, 82, 92, 1902. 자기가 왕에 오른 지 40주년이 되는 해가 1902년이었어요. 1902년에 그 당시 우리 조선 정부는 돈이 없어가지고 관리들 월급도 못 주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자기의 재임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여러분 덕수궁 안에 들어가면은 석조전이라고 있죠? 돌로 대리석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석조전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왜 졌을까요? 1902년에 자기가 왕위에 오른 지 40주년 되는 해에 전 세계에 있는 고관대작들을 초청을 해서 석조전에서 댄스 파티를 열기 위해서. 요 배가 조선 최초의 순양함이라고 하는 양무호라는 배입니다. 이 배를 막대한 돈을 주고 사요.
왜 샀을까요? 그 당시에 조선에 해군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순양함을 왜 사? 나중에 그 미국 공사관에서 본국 정부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은 고종이 자기 40주년을 기념하는 것을 이제 친경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친경식. 친경식에 오는 외국 사절들이 도착을 했을 때 예포를 발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배는 순양함이 아니고요, 석탄 운반선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이 배 석탄 운반선을 만들어가지고 영국에서 한 8년을 쓰다가 일본한테 팔아요. 그래서 일본 미시베시 그 해운에서 이 배를 사다가 석탄 운반선으로 썼는데, 이 배가 워낙 여러 가지 그 결함이 많아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증기선의 효율이 나빠가지고 이 석탄을 막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한 30년 쓰다가 도저히 이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못 쓰겠다 그래가지고 처박아둔 거를 고종한테 이거 군함이니까 사가시오. 그래가지고 갑판에다가 포 쓰던 거 몇 개 달아가지고 준 게 양모라는 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 정부에서는 야, 이거 국제 사기극이다 막 해가지고 폭로하는 기사가 나고 막 이래요. 아니, 돈이 어딨다고 이런 고물배를 사와요. 그것도 축포를 쏘기 위해서, 예포를 쏘기 위해서. 어제 또 예포 쏘는 건 알아가지고. 갑판에 포 몇 개 있는 3,000토급을 그 당시 5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일본이 이 배를 영국에서 사올 때 20만 원 주고 사갔거든요. 너무 노후해서 수리비가 구입비만큼 들었는데 조선 정부는 이걸 사다가 쓰지도 못하고, 왜 못 썼는지 아세요? 석탄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석탄 살 돈이 없어가지고 배를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웃고 있죠. 나라 망하는 일이 이런 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까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아까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1905년 9월에 일어났습니다. 1905년 7월 29일이면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체결되기 2달 전입니다. 2달 전에 미국에서 육군 장관인 태프트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와요. 일본으로 와서 그 당시에 일본 총리인 가스라라는 사람하고 비밀 회담을 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가스라 태프트 밀약이라는 거예요. 그 밀약에 의하면 미국이 필리핀을 가지는 조건으로 조선은 일본이 관할하는 것을 미국은 허용한다라는 비밀 협약입니다. 그 비밀 협약을 맺어요. 그 비밀 협약을 맺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온 그 태프트 장관의 일행 중에 누가 있었느냐? 여기 사진 있죠? 이 사람이 앨리스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의 딸이었습니다. 이 딸이 일본까지 왔다가 조선에 이제 와서 관광을 왔어요. 그때 고종이 루스벨트 대통령의 딸이라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극진히. 어느 정도로 대접을 했느냐? 고종의 부인이었던 엄비. 고종은 자기 정실 부인이 민비인데 민비가 시해당하고 상궁이었던 이 엄비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 엄비가 돈이 없으니까 민간으로부터 거금의 빚을 얻어서 앨리스에게 줄 선물을 마련했다. 가지고 막 어떠한 사람보다 후한 대접을 해줬습니다. 앨리스한테. 조선을 팔아넘긴
가스라 테프트 미작을 맺은 그 대통령의 딸에게 빚을 내서까지 이렇게 칙사 대접을 한 거예요. 영국은 1902년 1월에 제1차 영일동맹을 맺어가지고 러일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이 승리를 하니까 포츠모스 강화조약이 맺어지기 한 달 전에 8월 12일 날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합니다. 제2차 영일동맹은 뭐냐? 야, 일본, 너희들 러시아를 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그러니 조선은 말이야, 저거 자칫 잘못하면 그냥 놔두면 또 러시아하고 손잡을지 몰라. 그러니까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조선을 니네가 외교권을 가져. 이게 제2차 영일동맹이에요. 따라서 미국하고 영국으로부터 대한제국을 보국으로 만드는 데 따르는 모든 국제법적인 그 조약을, 권리를 획득을 한 거죠. 그럼 의사보조약은 뭐 예정된 수순이죠. 이한정이가 나라를 팔아먹고 자시고 하기 이전에. 이 무렵에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꺼져가는 이 독립의 불씨를 한번 지펴보자. 그래가지고 민영환이라는 사람이 이승만이가 알고 보니까 영어를 잘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니까 민영이가 이승만을 특사로 풀어줍니다. 그래가지고 1905년 7월 달인가에 이제 간신히 감옥에서 나와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민영환이가 너 미국 가가지고 좀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서 이 조선의 독립을 좀 얘기를 좀 해다오. 그래가지고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특사로 미국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국가로부터 무슨 벼슬을 지금 하는 사람도 아니고 감옥에서 나온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을 만나요? 근데 만났잖아요. 왜 만났을까? 어떻게 만났을까?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선교사 이야기를 드릴 시간에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이승만의 스승이었습니다. 에비슨이라는 사람이 야, 너 머리 좀 잘라라. 그래가지고 이승만의 상투를 잘라준 사람이 에비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비슨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어느 모임에서 지금 조선에서 병원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병원을 하나 지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브란스는 누구냐? 록펠러라는 사람하고 친구입니다.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창업한 창립자이자 재무담당 임원이에요. 아주 억만장자입니다. 세브란스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에비슨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조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이 죽어간다니까 그 병원 짓는데 돈이 얼마 드냐? 10,000불 듭니다. 10,000불을 줬어요.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에비슨이 그 돈 받아가지고 와서 병원 짓는 게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때 에비슨이 자기 제자 이승만이 미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야, 너 미국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가서 어떡할 거냐. 그래가지고 이 배제학당에 있었던 이승만의 스승들이 다 선교사들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미국의 유력자들한테 추천장을 써줍니다. 지금 이승만이라는 청년이 미국으로 가는데 이 정말 뛰어난 청년이고 앞으로 조선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니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중에 에비슨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에게 추천장을 써줬습니다. 그 19통의 추천장을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갔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세브란스를 찾아가서 제가 지금 이런 목적을 띠고 왔는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세브란스가 그러면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그 당시에 그 국무장관, 미국의 국무장관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청년이 와가지고 그 국무장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필이면 또 이 세브란스의 친구가 국무장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브란스가 자기 친구에게 얘기해서 이 친구 만나서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국무장관을 만나요. 그런 인연으로 루스벨트를 만나게 됐습니다. 예. 물론 밀사역하는 실패를 하죠. 나중에 이승만이 그 추천장을 가지고 미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도움을 받는데 그 추천장을 써준 그 사람들이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자기의 우군으로 확보를 한 거죠. 결국 이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통해서 러시아는 조선, 대한제국에서 완전히 이제 손을 끊고 퇴출당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영국과 러시아가 100년 동안 벌인 영러 그레이트 게임은 일본으로 인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군함을 일본이 다 깨부시고 난 다음에 러시아는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히니까 계속 쪼그라들어가지고 결국은 니콜라이 2세가 공산혁명으로 체포당하고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세계사에서 주류 세력에서 결국 도태되죠. 그때 1905년에 조선에서 손을 떼고 나간 그 러시아가 언제 다시 한반도로 돌아오느냐.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북한을 점령한 것이 소련이잖아요. 역사는 돌고 도는 겁니다. 이렇게. 자,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1905년 9월에 있었고 그 포츠머스 강화조약에서 러시아가 앞으로 일본이 대한제국을 지도보호 감리 조치하는 것을 우리는 시비 걸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조선을 구워먹든 삶아먹든 회를 쳐먹든 일본 니네 맘대로 해.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지금까지 그냥 놔두면은 계속 러시아 끌어들여가지고 도대체 이 동아시아 이 세계 질서를 막 엉망으로 만드니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우리가 맡아야 되겠다. 천황으로부터 그 어명을 받고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서울에 도착한 것이 1905년 11월이었습니다.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끝난 2달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11월 15일 날 오후 3시 30분 이거는 전부 기록이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요 기록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을 아련해가지고 외교권을 일본에게 넘겨라. 이유가 뭐냐? 동양 평화를 영구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화근이 되는 한국의 대외관계를 일본이 맡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 틈만 나면 러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세계 패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조선이니 너희들은 도대체 이 외교를 너희들에게 맡기면 안 되겠어. 그래 미안한 얘기지만 외교권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일본이 원해서 이렇게 됐겠어요? 미국도 동의를 했고 영국도 동의를 했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냥 놔두면 끝없이 깽판을 쳐가지고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니 미안하지만 너희들 독립국가로서는 안 되겠으니 외교권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11월 17일) 어전회의에서 고종이 대신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등방문 대사가 말하기를 문구를 더하거나 고치라 하면 협상의 길이 있지만 거절하면 이웃나라 간의 좋은 관계를 보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약문구를 변통하는, 그러니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듯하다. 그러니 잘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약간의 문구를 수정을 해서 조약을 체결하라 라는 어명을 내린 것이 11월 17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황제국입니다. 황제가 어명을 내리면 거기는 대신들은 어명에 따르게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입헌군주제도 아니고 우리처럼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에요. 황제가 생사의 탈권을 쥐고 있어요. 그러니 문구 좀 몇 개 바꿔가지고 조약 체결해 하고 어명 내렸으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대신들은 그 어명을 수행한 것 뿐이에요. 거기에 무슨 판단 근거가 있겠습니까? 그게 을사보호조약이에요. 근데 이완용이가 뭘 팔아먹어요? 팔아먹었다는 증거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없습니다. 근데 왜 이완용이가 이렇게 역사에 죄를 져야 되는 거죠? 왜 또 이런 허상이 생겨난 거죠? 그 당시에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데서 고종이 조약을 체결하라는 어명을 내린 사실 이런 것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그냥 상소를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을사보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외교권이 일본에게 넘어갔다 그러니까 유생들이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그 대신들 쳐 죽일 놈입니다. 그 상소를 하니까 그 상소 내용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황제는 끝까지 반대했는데 을사오족들이 일본에 굴복해서 보호조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짜뉴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가짜뉴스가 전혀 검증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굳어져 가지고 고종은 을사보호조약에 반대했는데 대신들이 일본에게 넘어가 가지고 체결을 했다. 이렇게 가공의 이 역사가 만들어진 게 바로 을사오적이 나라를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이 신화입니다. 을사보조약 체결 결정은 을사오적이 내린 것이 아니라 을사오적은 그런 체결을 하라 말아라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 당시는 황제가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그런 황제권의 시대였기 때문에 11월 17일 날 어전회의에서 고종의 어명이 바로 이 을사보조약 체결의 장본인이다. 자, 이쯤 되면 우리 이제 이완용은 좀 역사의 감옥에서 좀 석방시켜줄 때도 되지 않았어요? 앞에 말씀 다 빼고 제가 요 얘기만 이제 누군가가 똑 따서 발표하는 순간 저는 완전히 친일파 두목이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거두절미하고 요 얘기만 따면. 그런데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은 증거가 있어야 말이죠. 우리는 왜 이런 허상을 부여안고 아직까지도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알잖아요. 이완용이가 매국노라고. 이완용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완용은요. 조약 체결은 외부 대신이 하는 겁니다. 외무부 장관이. 미안한 얘기지만 협상을 할 때 이완용은 학부 대신이었어요. 교육부 장관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참 너무 창피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자, 이제 외교권을 일본이 가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선을
자기네들이 경영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준비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식민지라는 것을 냉정하게 좀 봐야 됩니다. 어느 한 나라를 제국주의자들이 가서 쳐들어가가지고 그 나라의 고요를 빨아먹으려면 그냥 빨아먹는 게 아닙니다. 투자를 해야 돼요. 자원을 실어내 오려면은 그 자원 산지에서부터 항구까지 철도나 도로를 놔야죠. 그리고 항구 시설을 만들어야죠. 이 모든 게 다 돈이에요. 그래야 그 배를 갖다 놓고 거기서 자원을 실어가지고 본국으로 가져갈 거 아니에요. 노동력을 착취하려도 마찬가지죠. 노동력들이 일자무식이면 어떻게 착취를 해요? 부려먹으려면 그래도 뭐 글이라도 알아야지. 그러려면은 학교 져줘야지. 학교만 지으면 뭐해? 교과서 만들어야지. 교사는 또 어떻게 기를 거며? 무지막지한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일본이 조선에다가 이런 것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왜 부족했냐면은 러시아하고 전쟁 치르느라고 본국 정부 1년치 예산의 8배가 넘는 돈을 빌렸는데 이 돈을 못 갚아가지고 허덕허덕 하고 있으니 그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식민지로 삼을 때가 아니다.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면 저거 도로 놔줘야지, 철도 깔아줘야지, 학교 져줘야지, 병원 져줘야지. 우리가 무슨 돈이 있냐. 그러니 우리가 뭐 언젠가는 뭐 그 합병을 뭐 할 때가 되면 하자. 하지만 지금은 우리 그 정도 여력이 안 된다. 그러니 당분간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자치를 하도록 하자. 이토 히로부미는 계속 그 조선의 합병을 반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반대로 일본 군부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야, 우리가 빨리 이 조선을 합병을 해가지고 조선을 징검다리로 삼아서 우리도 뭐 저 대륙으로도 좀 가고 그러려면 빨리 이거를 끌어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빨리 합병하자. 가지고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계속 긴장과 격돌을 한 것이 1905년부터 1910년까지의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토 히로부미가 계속 조선 합병을 반대하니까 일본 군부가 기밀 자금을 줘가지고 일진에 이런 데다가 돈을 줘서 야, 니네가 이토 히로부미를 조선 통감에서 쫓아내는 활동을 벌여. 그래서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통감에서 해임이 돼요.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조선에 선교사로 왔다가 나중에 미국 공사가 되는 알렌인데, 이 알렌이 자기 자서전이나 일기에 뭐라고 써놨느냐, 고종에 대해서. 고종은 병적으로 미신에 빠져 있으며 1895년 갑오개혁 기간 중 궁중에서 쫓겨났던 무당들이 궁중의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고 국고로 들어가야 될 세금을 가로채고 있다. 뭐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미국 부영사였던 윌라드 스트레이트라는 사람은 한국은 구제가 불가능한 국가다. 고종은 열강 사이의 분열을 이용해서 독립을 유지하려는 나약한 거강꾼이다. 양반 계층은 음모를 통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익 집단이다.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권을 포기하고 일본의 지배를 수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들을 요즘에 이 좌익학자들은 고종이 아주 위대한 그 군주였다고 이런 책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지금 미화 찬양하고 각색을 하고 있어요. 헤이그 밀사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은 고종이 마지막으로 꺼져가는 이 독립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 헤이그에다가 말이야 밀사를 파견해서 조선 독립을 외쳤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것도 다 가짜 거짓말입니다.
그 당시에 1907년에 일본과 러시아가 만주하고 조선을 놓고 계속 협상을 했어요. 일본은 야 이제 우리가 일본도 영국도 동의하고 미국도 동의했으니까 이제 조선은 우리가 갖겠다. 그러니 그걸 인정해라. 러시아가 야 그 공짜로는 안 돼. 대가를 내놔야 돼. 그러면서 계속 비밀 협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너 그러면은 한번 당해봐. 그래가지고 고종한테 비밀리에 밀사를 보내서 야 지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라는 게 열리는데 거기 와가지고 좀 일본이 조선을 얼마나 못살게 굴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고종이 막 만세 우리 파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헤이그 밀사를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에 그 출발한 밀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헤이그까지 갔는데 2달이 걸려요. 그래서 헤이그에 도착하기 전날 그동안에 계속 지지부진했던 러시아하고 일본의 비밀 협약이 극적인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조선 밀사들이 이제 필요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이그에 나가 있는 러시아 대표부에게 야 조선에 있는 밀사들이 도착하면 돌려보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다가 지금 고종이 헤이그에다가 밀사를 파견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조치하셔. 그래서 우리 밀사들이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 회의장에도 못 들어가고 쫓겨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러시아한테 완전히 놀아난 거예요. 자기네들의 비밀 협약이 안 풀리니까 이 짓을 한 거예요. 일본은 지금 대한제국의 황실 내부 곳곳에 간첩들이 다 투입이 돼가지고 러시아가 고종한테 밀사를 보낸 사실 그리고 고종이 헤이그에다가 밀사를 파견한 사실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협상이 잘 끝나니까 이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당신들이 밀사를 보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 그럼 우리도 할 일이 있지. 뭐를 했어요? 고종을 퇴위시켰잖아요. 그리고 정미 7조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뺏었잖아요. 고종은 그러면 헤이그 밀사를 파견해서 고종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는 헤이그 밀사 대단한 걸로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결국은 일본이 조선의 내정 권한을 가져가는 그런 돗자리만 깔아준 거죠. 그리고 자기는 쫓겨나고. 그래서 러시아하고도 이제 대한제국 일본이 가져가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남은 건 뭐예요? 합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910년 8월 29일) 날 이제 일본하고 대한제국이 그 합병이 선포된 날입니다. 이날 이제 무슨 폭동이라도 일어날까봐 조선에 와 있는 일본군, 일본 순사, 일본 헌병들 다 초비상이 걸렸어요. 근데 합방이 됐어. 이제 대한제국이 없어졌어. 그래 앞으로 이제 일본의 통치를 받아야 돼 하고 공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소요도 없었고 하루 종일 조용하게 지나갔다. 그래서 저녁이 돼가지고 오늘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받은 데라우치 총독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라고 영국 그 외교관이 보고를 하는 내용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병이 되면서 조선의 왕실은 어떻게 됐느냐?
대한제국에서 이왕가로 급수가 낮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종은 창경궁 이왕, 그래가지고 이 쇼토쿠노미야 이왕이라는 자기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고종은 당시 어디 있었느냐? 덕수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수궁 이태왕, 그리고 도쿠주노미야 이태왕, 그리고 이제 고종의 형하고 고종의 아들들, 뭐 이강 이런 사람들은 공이라는 자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연간 150만 원의 아주 막대한 돈을 받아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사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순종과 고종이 받은 연금이 일본 총리 연봉의 몇 배였다. 그 돈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정말 그 시대에 우리가 옆에는 중국, 우리보다 인구는 그 당시 우리 인구가 한 2천만 좀 넘었을 때 중국 인구가 4억이었으니까 인구는 20배 넘는 나라, 러시아 마찬가지, 일본 마찬가지, 이런 상황에서 난세를 돌파해야 되는데 난세를 돌파할 힘이 없으면 줄이라도 잘 써야 되는데 우리는 세계 패권국이 아닌 그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에 끝없이 조선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이러한 국제정세가 정말 냉엄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국가지도부가 무엇을 했어야 되는지를 아주 통렬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사람은 정말 몇 명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윤치호라는 사람인데, 윤치호는 자기의 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의 양반 지도층들은 일본이 통치를 하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통치권이고 지배권이고 모두 다 반납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불만이 무지 많았겠죠. 그런데 그 3% 내지 7% 정도의 양반 지배층 말고 그 사람들의 아주 악독한 지배를 받았던 약 93% 되는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어떤 게 더 행복할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봉건적인 조선의 이 엉망진창인 통치를 받는 게 백성들에게 더 행복하냐. 아니면 비록 이민족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5년 동안 통감부 통치를 통해서 병원도 줘주고 철도도 놔주고 학교도 줘가지고 공부도 시켜주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근대적인 통치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민법, 소위 말하는 재산권을 보호를 해줬다. 둘째,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냥 잡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막 패고 죽이고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삼심제에 의해서 재판을 해서 죄가 있으면 처벌을 했다. 이런 통치를 우리가 눈앞에 놓여 있다고 할 때 윤치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국가의 목적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가 포악해서 국민을 압제하고 수탈하면 그런 정부 하에서 독립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동족에 의한 가혹한 통치보다 이민족에 의한 관대한 지배가 오히려 백성들 입장에서는 더 나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한 사람이 윤치호였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앞에 두 가지 지금 선택지가 놓여 있어요. 한쪽은 비록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포고 하지만 아주 봉건적이고 억압적이고 수탈과 이런 걸 아주 그냥 일상으로 하는 이런 통치가 있고, 이쪽은 비록 이민족이긴 하지만 근대적인 통치를 하는 이런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길을
택해야 되겠느냐라는 의문을 이 윤치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1910년 8월 29일 날 대한제국이 망해서 조선이 일본의 통치를 받고 대한제국이 일본 천황의 밑으로 가서 조선이란 나라가 사라졌을 때 조선의 백성들이 왜 단 한 번의 폭동이나 반란도 일으키지 않고 상가 철시도 안 하고 조용히 넘어갔을까? 왜 그랬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지배에 저항을 하고 무기를 들고 무장투쟁을 했을까?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강상학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약자가 강자에게 먹히고 약육강식의 세계가 펼쳐지고 지금 서양 제국주의 세력들이 군함 대포를 앞세워가지고 동아시아로 쳐들어오고 이 아비규환의 난리가 벌어지고 있을 때 조선은 여전히 순한 양처럼 유교적인 미덕을 추구하면서 마키아벨리의 국제정치 바다에 떠있는 외로운 플라톤의 섬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망한 진짜 이유다 하는 것을 정말 우리는 정말 냉정하게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도 우리 역사를 제대로 정면에서 응시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창피하고 정말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이런 수치감, 모멸감이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우리 역사를 정면에서 응시를 해야만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그야말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다 틀렸고 우리 자식들에게는 우리 후대에는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과서나 이런 걸 보면 더 안 좋은 교육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참 매우 걱정스럽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다들 힘을 내셔서 열심히 공부해서 사실의 힘이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